안녕하십니까. 100세 뇌 건강의 비밀 이태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면마비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이 일주일 지나서, 보름, 한 달 지나서 오면 이게 치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제 치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환자들 중에 치료 시기 놓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한테 약을 써도 아주 약효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 마땅한 대책도 없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일찍 오면 치료가 가능한 병인데 늦게 와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후유장애는 거의 영구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약은 2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보조적이거나 효과 미미하거나 그렇습니다. 2가지 치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걸 빨리 투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응급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응급실까지 갈 필요는 없고, 안면마비가 왔다 싶으면 이제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아서 이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약을 복용을 하고 주사를 맞으면 몇 달 지나면 회복이 되긴 합니다. 그럼 안면마비, 흔히들 이제 한방용어로 구안화사라고 해야죠. 정확히 말하면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뇌에서 오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서 안면마비는 보통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는 거죠. 양쪽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보이거나, 그다음에 한쪽으로 이제 이 입술로 이제 물이 약간 침이 새는 듯한, 물을 먹어도 이쪽으로 약간 흐르는 듯한 한쪽으로 그게 생기거나, 그리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둔감한 느낌이 들거나, 감각이 실제 둔감한 게 아니라 근육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둔감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한쪽 눈이 잘 안 감길 수도 있어요. 덜 감기는 그래서 2차적으로 눈이 손상이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안면신경이 눈물샘도 이게 지배하기 때문에 눈물도 날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안면신경이 귀 안으로 이제 통과하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쪽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혀의 미각도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안면마비가 온 쪽에 혀의 미각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혀의 미각이 떨어질 정도면 좀 심하게 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는 경우,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으면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잘 안 감길 정도면 좀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눈을 꽉 감아도 이제 덜 감기고, 그래서 세수할 때 눈에 물이 들어가고, 이럴 때 비누로 쓰면 오래 안 좋겠죠. 눈이 자극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한쪽으로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마비가 되면은 이분은 이제 오른쪽 왼쪽 완전히 비대칭이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주름이 안 가는 쪽, 이게 안면마비가 온 겁니다. 그리고 코 가장자리랑 입술 가장자리에 이렇게 이어지는 선, 저게 굉장히 이제 불분명해지고, 눈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눈도 뭔가 이상해요. 이게 눈꺼풀이 원래 처지고 아래 위 눈꺼풀이 다 조금씩 처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눈이 오히려 커진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죠. 그러니까 안 치우친 쪽이 이제 마비가 온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왼쪽이 얼굴이 마비가 온 겁니다. 코도 약간 이상하죠. 예, 코 이쪽도 이쪽에 근육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콧구멍이 오히려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고, 입술은 반대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고, 이런 건 이제 이해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해서 보면 이제 더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눈을 세게 감을 때 이쪽 눈이 잘 안 감기고, 이게 안면마비의 전형적인 얼굴이긴 합니다. 대부분 이제 안면신경마비이긴 한데, 이게 뇌경색, 뇌졸중으로 올 수도 드물게는 있고, 더 드물게는 뇌종양이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안면신경 종양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용어를 정리하자 보면 이제 구안화사라는 건 한방용 용어입니다. 이것도 정상명이죠. 이건 병명이 아닙니다. 구안화사는 아까 말한 얼굴이 그 입구자 눈 안자겠죠. 그 입과 눈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삐뚤어져 있다. 그걸 이제 구안화사라고 그러는 거고, 안면마비랑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긴 하죠. 그다음에 벨마비 요거는 이제 그 영어로 벨스 폴시라 해가지고 진단명입니다. 이 바이러스성으로 안면 신경이 이제 그 염증이 생겨서 안면 마비가 오는 거. 그러니까 진단명 중에 안면 마비의 가장 흔한 진단명이 이제 벨마비죠. 그다음에 그 벨은 이제 그 이 병을 처음으로 이제 자세히 기술한 영국 의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벨마비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체로 이제 안면 마비는 거의 대부분 한쪽으로 옵니다. 근데 양쪽 얼굴 마비인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런 건 완전히 달라요. 중증 건무력증이나 뭐 이런 심한 길라행 발해 증후군 이럴 때는 양쪽으로 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뭐 라임병 이런 국내는 없지만 라임병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 한쪽으로 이제 마비가 옵니다. 그 안면 마비는 근데 마비가 오기 전에 얼굴이 삐뚤어지는 전조 증상이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두통이 있어 귀 뒤나 귀 안쪽으로. 그 안면 신경이 마비가 오기 전에 이게 두통이 오면 사실 진단이 참 힘들어요. 이 두통이 원인이 뭐 수십 가지인데 이 중에 안면 마비 전조 증상 오는 경우는 참 꼭 집어내기가 좀 진단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 두통이 측정적으로 이제 물론 마비가 온쪽으로 특히 머리 뒤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안면 마비 가는 사람 분지 중에 하나가 이제 귀 안에 감각 신경을 그 중간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면 마비 브랜치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귀 안도 아플 수도 있고, 뭐 귀 뒤쪽으로 아플 수도 있고, 머리 뒤에 아플 수도 있고, 아픈 위치는 다양해요. 물론 뭐 반드시 오는 건 두통이 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두통이 어느 정도 하루 이틀, 2, 3일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면 마비 증상이 한쪽이 이게 마비된 증상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근데 안면 마비는 특히 벨 마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또 잠복기에 있다가 아니면 또 처음으로 편적 안면 신경을 이제 감염시켜서 나타나는 거죠. 그 바이러스성 면역이 저하될 때 이렇게 특히 날씨가 갑자기 뭐 추워진다든가 환자가 굉장히 과로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뭐 받았다든가 그런 그 바이러스성 면역자가 있을 경우에 주로 이제 잘 이제 발병이 돼요. 안면마비 대부분은 이제 벨마비라는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그 바이러스 감염은 특징상 이제 감염 후에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일주가 뭐 어디부터 일주냐, 머리 아픔부터 일주일이냐, 뭐 엄밀히 말하면 그러긴 한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얼굴이 삐뚤어진 게 나타나는 것부터 일주일도 보통 잡습니다. 근데 뭐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뭐 보름 한 달 이렇게 방치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해서 병원 방문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게 문제가 어려워 이용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양한방 이용화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면마비는 옛날에부터 이제 그 구안화사라에서 한의사분들이 많이 보는데 이게 글쎄요, 그분들이 이제 뭐 침하고 이제 한약을 얼마나 잘 치료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된 거는 스테로이드가 가장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약 쓰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보조적이거나 뭐 효과가 미미하거나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일차적으로 이제 신경과를 가서 그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안면마비가 원래 뭐 100% 벨마비인 건 아니고 가끔 드물게 중추성으로 뇌졸중,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요게 물론 뇌졸중에는 안면마비하고 이제 그 벨마비에는 조금 이제 얼굴에 나타나는 게 좀 다르긴 해요. 뇌졸중은 주로 눈 아래쪽으로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쯤에 감별이 힘든 경우도 많아요, 이게요. 젊은 사람은 이제 눈 주름이 없기 때문에 주름 지는 걸로 우리 감별할 수도 없고, 뭐 이게 중추성은 이제 주름이 양쪽 이마 주름이 다 똑같이 그 유지가 되는데 말초성은 벨마비는
그 안면마비 쪽에 주름이 잘 안 잡히거든요. 아까 그림에 보다시피. 뭐 그런 걸 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사실 별로 없죠. 말초성은 이제 대부분 바이러스 쪽이고, 물론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귀에 수포를 동반하는 경우, 그걸 이제 람제이 헌터병이라고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바이러스, 물론 안면신경에 무슨 종양이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오진 않죠. 이거는 안면신경에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안면마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면마비를 발견하면 신경과 외래가 우선이고, 그래서 검사 후 치료를 시작하면 되고, 그 지나친 걱정하고 조급한 건 좀 피해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너무 심리적 스트레스 받으면 내 얼굴이 어떡하지?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일주일 이내로 왔으면 치료를 받으면 2, 3개월 지나면 다 거의 대부분 치료가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아주 심하게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약을 좀 세게 써야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 약 부작용도 그렇게 뭐 문제될 것도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중추선과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MRI를 찍는 게 종종 필요하긴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안면 신경에 대한 우리가 그 신경 생리 검사라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해보는 것도 필요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게 40대 어느 여성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쪽 얼굴이 삐뚤어진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환자분이 마침 그때 근처에 한의원이 있길래 뭐 주변 사람들 권유로 한의원 가서 이제 먼저 가서 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비싼 한약도 먹고. 근데 일주일 이제 보름 지나고 3주 지나도 별 약간 좋아지긴 하는 것 같은데 별 차도가 없으니까 2주 지나서 이제 내과를 갔어요. 이제 또 내과에서 이제 피 검사하고 이제 약간 이제 스테로이드를 투여했습니다. 약 용량이 모자라게. 그 스테로이드는 왜냐 그러면 이제 그 고용량을 쓰면 이게 면역 기능이 확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스테로이드를 이제 뭐 필요하면 고용량을 쓰고 이제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데 그냥 저용량 스테로이드 쓰는 경우도 다른 과에서 있는 걸로 종종 있어요. 근데 저용량이 작으면 스테로이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충분한 치료에서 시간 낭비를 했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발병 후 한 달쯤 지나서 신경과를 오시는 겁니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호소하죠. 눈이 덜 감긴다, 미용상 문제로 이제 얼굴이 삐뚤어지고, 뭐, 웃을 때 표가 확 나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우울하고, 뭐 울려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여자분들은 또 뭐 남자들도 요새 마찬가지지만 이런 미용적인 면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얼굴이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애원하고 매달리죠. 그럼 나는 우리 쪽에서는 한 달 지났는데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스테로이드랑 이제 바이러스 약을 써보긴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치료를 시작하긴 합니다. 그래도 뭔가를 그 치료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이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한 번이라도 치료를 제대로 하긴 해야죠. 그 스테로이드를 고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매일같이 이제 줄여서 뭐 일주일 뭐 열흘 오래 길게 쓰면 이제 보름 정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써요. 뭐 그런데 뭐 환자 체중에 따라 다르고 뭐 당뇨가 있냐에 따라 다르고 뭐 스테로이드 용량이나 이런 거는 아울러서 이제 바이러스 약도 같이 쓰고요. 바이러스 약도 이제 콩팥이 많이 나쁜 사람은 바이러스 약을 못 써요 또. 그래서 과거에 콩팥 병을 앓은 적이 있냐, 콩팥이 나빴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냐 다 물어보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참 비극적인 사례이긴 하죠. 물론 뭐 죽는 병은 아니고 큰 그 장애를 남기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대인관계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이게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맨 나중에까지 이제 우리가 후유증이 남는 게 뭐 웃을 때 표가 확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도 제대로 못 웃는 거지. 이런 분들은 웃을 때 표가 나니까 가만히 있으면 덜 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한 게 참 문제긴 해요. 그래서 신경과라는 과 자체가 뭐 신경과가 옆에 없으면 이비인후과 가도 됩니다. 차선책으로. 근데 전혀 엉뚱한 과가 가지고 시간 타이밍 다 놓쳐가지고 오면은 제 아무리 명의라도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그 2차적인 성형 수술 같은 거는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면 수술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일찍 신경과 가서 약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길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얼굴 삐뚤어지면 직장도 못 다닐 수가 있겠죠. 그죠? 직장을 놓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2차적인 성형 수술한다고 뭐 수술비 몇백만 원 들이고 또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제 그 안면신경을 이제 옆에서 볼 때 이게 어떻게 분자가 치고 나가는지 보는데 보세요. 이마부터 이제 턱끝까지 굉장히 한쪽으로 광범위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안면에 있는 모든 근육을 그쪽에 있는 안면신경이 다 지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눈물샘이나 침샘도 일부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안면신경마비가 오면 파라독스로 이제 눈물샘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눈물이 더 나는 경우 나중에 거꾸로 눈물이 안 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 증상 그리고 눈이 덜 감기거나 눈에 뭔가 불편하고 눈물 나고 그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또 안과를 자주 가요. 근데 안과 의사분들이 유심히 보고 이 안면마비다 싶으면 이제 신경과를 가셔야 하면 되는데 거기서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별 이상 없는데 하고 있는데 눈이 잘 안 감긴다. 그러면 신경과를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이제 안면 신경마비가 대부분인 경우고 물론 다른 병도 배제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귀 안쪽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마, 코, 뺨, 턱, 뭐 침샘, 눈물샘 다 지배를 해요. 그 귀 안에 있는 이제 그 청각도 작용해서 지배하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고 귀 안으로도 이제 신경이 분지가 지나기 때문에 귀도 아플 수도 있고 뭔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각도 일부 작용하기 때문에 그쪽 혀 쪽이 미각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올 수도 있고 그 물론 안면신경마비는 통증은 거의 없어요. 실제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마비가 오고 통증이 동반하면 그건 다른 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꼭 중추성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안면마비의 진단적 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머리 MRI는 물론 중추성 감별하는데 꼭 필요하긴 해요. 근데 환자분들이 되게 안면마비가 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머릿속에 큰 문제가 없나 싶어서 막 MRI를 찍어달라고 오히려 막 요구를 해요. 그럼 뭐 찍어봅시다 해가지고 뭐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찍는 수도 있긴 하고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기는 무조건 찍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많아요. 그래서 또 만에 하나 또 MRI 안 찍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또 의사 책임이니까 또 MRI를 대부분 찍게 됩니다. MRA도 같이 찍는 건 많아요. 뇌혈관도 같이 보는 경우가. 특히 뇌졸중은 이제 뇌혈관도 같이 보는 MRA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MRI, MRA를 같이 찍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면신경 전도 검사라고 있어요. 그 양측 안면신경의 전기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거 전기 생리학적인 현상을 보는 건데 이 검사도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안면마비가 온 쪽이 신경전도 검사가 조금은 이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검사 중요하고 볼링크 테스트라는 것도 안면신경 검사 중 일종이에요. 그것도 전기 생리학적인 검사고 피 검사도 중요합니다. 염증 수치도 봐야 되고 비타민 D 수치도 봐야 돼요. 특히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사람들은 바이러스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증이 심한 사람들은 비타민 D도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타민 D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낮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타민 D는 원래 양질의 햇빛을 매일같이 이제 피부에 노출시키면 정상으로 유지되는데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그리고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이 사는 지역에 따라 비타민 D 결핍증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도 비타민 D가 다 모자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 적도에서 35도 이하로 내려가야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째면 이제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35도 이상이거든요, 다. 우리나라 따지면 제주도 이하로 내려가서 매일같이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 이제 비타민 D를 따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한반도에 거주하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약간 모자란 사람들 말고 아주 많이 모자란 사람들은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안면마비를 악화시킨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이게 바이러스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그다음에 이런 물론 이제 비타민 D 같은 거는 보조적인 검사죠. 그 중요한 검사는 위에는 머리 MRI, 안면 신경 전도 검사, 블링크 테스트 이게 가장 중요한 검사이긴 해요. 그다음에 배엘마비, 그러니까 안면 신경 부종이 가장 이제 흔한 게 배엘마비인데. 배엘마비 치료는 어떻게 하냐. 바이러스 감염인데 바이러스 항생제를 써야 되죠. 항생제 먹는 약이 있고 주사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먹는 약으로 다 이제 일주일 정도 하루에 3번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 항생제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하루 그 용법대로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먹어야 됩니다. 그걸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나 신경이 염증이 생기는 거는요. 강력한 항염증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얘기죠. 그 스테로이드는 이제 부작용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굉장히 꺼려하고 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스테로이드는 필수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낫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엘마비 같은 경우는 이게 10명 중에 8명은 저절로 거의 완치가 거의 돼요. 근데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문제입니다. 10명 중에 2명의 이 불행한 케이스를 속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초기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치료 안 되면 얼굴이 삐뚤어진 상태로 뭐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심리적 위축이 되고 우울해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지적이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특히 일주일 이내에 오면 필히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근데 오래 안 써요. 보통 일주일, 길면 열흘 정도 그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약이 많은데 점차 줄어들어요. 물론 처음 오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그래서 먹는 약 혹은 주사제로 이제 하는 거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부작용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쓸 때는 얼굴에 홍조가 생기거나 얼굴이 붉어지죠. 아니면 이제 속이 쓰리거나 아니면 여드름까지 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여자분들은 이제 워낙 미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없어요. 그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밤에 잠을 오히려 못 자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 먹는 아침 저녁으로 보통 먹거든요. 일시적으로 불면증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고 위장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단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위출은 아니라도 속에 서린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래서 위장약을 같이 보통 처방을 하게 돼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안 쓰면 이제 반영구적으로 아까 10명 중에 2명처럼 이제 휴장이 남기 때문에 필수로 쓰긴 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약이 스테로이드 약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비타민 C 주사, 비타민 C도 바이러스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 비타민 D처럼. 그 다음에 마그네슘 주사, 마그네슘도 이제 바이러스 면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C는 이제 링거 형태로 맞는 거고, 비타민 D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이 하는 침 치료, 침 치료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침 치료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침 치료를 맞다가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 바이러스 항생제 쓸 골드 타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한의사분들 중에는 이제 신경과 같이 치료를 받으라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거듭 강조하지만 스테로이드 써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면마비 재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종종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안면 근육을 계속 움직이는 거죠. 아예 이 오를 한다든가 몇 시간에 한 번씩 이제 얼굴을 이제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제 골든타임 발병한 지 일주일 이내. 뭐 하루라도 더 빨리 오면 더 좋은 거고요. 더 희망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그대로 낮춘다 해가지고 모든 환자가 후유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돌아오긴 합니다. 10명 중 8명은 확률적으로.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이게 그 저절로 돌아오는 확률이 떨어져요. 젊은 사람은 잠시 몇 달, 한두 달 지나면 바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이에 따라도 다르고 이제 그다음에 그 치료 효과는 얼마나 약을 많이 쓰냐에 따라도 달라지고 그래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이게 특히 당뇨가 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혈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벨마비의 외후 그 앞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발병 직후에 일주일 이내 약을 충분히 투여하면 거의 대부분 2, 3개월 이내에 완치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환자분들이 이제 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게 스테로이드 일주일 뭐 열을 쓰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 그 젊은 분들이 좀 가볍게 벨마비 오는 경우는 뭐 1, 2주 이내로 좋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극히 드물고 기대하면 안 되고 보통 2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짧으면 한 달 정도. 그래야 이제 거의 정상처럼 돌아와요. 그리고 웃을 때, 뭐가 완치냐. 웃을 때 한쪽 비대칭까지 나타나지 않아야 완치가 되는 거죠. 그 웃을 때 비대칭 증상이 가장 나중에 보면 이게 돌아옵니다. 뭐 눈이 들감기는 것도 좀 속도가 느리게 회복될 수 있는데, 이게 눈도 잘 감기고 웃을 때 뭐 표도 안 나고 그러면 이제 완치가 됐다고 이제 판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일주일 이후에 그럼 늦게 방문하면 어떻게 하냐? 일단 약을 투여하긴 해야 돼요. 스테로이드 및 바이러스를 투여를 먹는 약을 투여를 하는데 뭐 완치 확률은 좀 낮고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죠. 이런 거는. 그렇다고 뭐 바이러스 약은 한 번쯤 써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 몇 주 뭐 한 달 지나서 그럼 뭐 신경까지 별로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재활학과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침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차선책으로 이제 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마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오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뭐 불안 초조해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열흘 보름씩 방치하면 그럼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양한방 의료위원회가 지금 특히 안면마비를 보면요, 이 참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됐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환자가 뭘 모르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방으로 먼저 가는 경우가 특히 안면마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구안와사레 해가지고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까도 말한 구안 그 입구자 눈 안자죠. 그 입과 눈이 한쪽으로 삐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건 병명이 아니고 안면마비의 한방 용어이긴 하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상하게 아직도 한방 쪽으로 먼저 가가지고 스테로이드나 바이러스 약 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양한방 일어나가 빨리 됐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바람이 큰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 시기가 발병 일주일 이내에 매우 중요한데 이게 방치되는 경우가 워낙 많고 너무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한쪽 눈이 잘 안 감기거나 뭐 한쪽에서 이게 전형적으로 안 나타나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눈이 한쪽에 갑자기 잘 안 감기는 듯하고 아니면 갑자기 입이 한쪽으로 물이 흐르는 듯하고 아니면 가쪽이 얼굴은 비교적 괜찮은데 혀가 미각이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머리만 계속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한쪽 머리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놓치기가 쉽죠, 사실은. 이 비전형적으로 오게 되면은. 그래서 아까 뭐 안과를 가서 이제 뭐 눈이 조금 이상하다, 부자연스럽다, 덜 감긴다, 눈물도 같이 난다, 그러면 안과 의사분이 보고, 아이고, 뭐 이상 없는데요, 뭐 집에 가라 그러면 이제 점차 더 심해지고 한창 있다가 이제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부터 일주일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과를 가는 경우 뭐 미각이 있으면 이제 무슨 이비인후과나 치과를 가겠죠. 그런 경우에 놓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뭐 몇 시간 이내 뭘 해야 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방치해도 되는 증상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환자나 가족의 그 당시에 현명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칫 사후 약 방문이라 그랬죠. 속담이 어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 죽은 사람한테 약을 줘봐야 뭐합니까? 이게 말짱 도루묵이죠. 자칫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요즘 네이버 검색 이런 거 통해 보면 다 이제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검색을 한다 해서 나오는 병원들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아닌 병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면마비는, 특히나 약간 비정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고 그런 경우는, 다른 원인으로 또 감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면마비가 오면서 한쪽 팔이 약간 같은 쪽으로 힘이 빠진다든가, 팔에 손에 뭔가 이상이 힘이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뇌졸중일 찬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MRI를 필히 찍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차적인 안면마비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적인 함정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래요. 일단 두통이 먼저 오기 때문에 안면마비 증상 없이 두통만 하는 경우는 진단이 굉장히 미리 진단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두통이 보통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두통이 있긴 하지만 두통 단계에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는 오히려 드문 편이에요. 되게 안면 증상이 나타나야 그때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또 거듭 강조하지만 적절한 치료 타이밍이, 제가 한 10번쯤 이야기하는데, 일주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발병한 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부차적인 치료를 먼저 하고 필수적인 걸 나중에 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필수적인 치료를 먼저 우선을 해야 돼요. 아까 말한 스테로이드랑 바이러스 약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제때에도 바로 드라마틱하게 호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치하는데 보통 2~3달 걸립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그러면 말해요. 그러면 열흘 정도 약 쓰고 그럼 그 뒤로는 뭐 해야 되나요? 사실 그 뒤로는 이제 보조적인 약을 쓰고 보통 보는 겁니다. 보조적인 약이라는 게 보통 이제 비타민C, 마그네슘 이런 거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해가지고 마취과에서 여기다가 깊숙이 이제 성상신경절을 자극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안면신경을 포함해서 이쪽 얼굴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성상신경절 차단술도 가끔은 특히 늦게 온 경우, 이게 성상신경, 성상이 이제 별성자예요. 근데 그게 테크닉상 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마취통증학과에서만 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걸 잘 못해요. 물론 마취통증학과 전문이라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를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제 바이러스 약 쓰고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성상신경절 차단술 플러스 비타민C, 마그네슘 같은 걸 복용시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죠. 계속 이게 주사 맞고 해도 스테로이드 쓰고도 계속 과로하고 그러면 이제 더 잘 안 낫죠. 그리고 또 술은 완전히 금기해야 됩니다. 술 먹으면 절대 안 되죠. 술이 이제 특히 안면신경에 안 좋기 때문에, 술은 이제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면역에도 중요하고, 술을 한 2~3달 동안 끊게 만들고, 그다음에 조신하게 한 2달 동안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심리적인 흥분 같은 것도 이제 피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피해야 될 건 다 피해야 됩니다. 안면마비가 걸렸다는 건, 바이러스 걸렸다는 거는 본인이 뭔가 바이러스 면역이 떨어질 만한 생활 습관이나 뭔가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계속 서너 시간밖에 계속 못 잤다든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규칙하다든가, 술을 굉장히 자주 먹었다든가, 술도 면역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막 시달렸던가, 재판에 송사가 걸리거나, 아니면
위 상사한테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심적인 스트레스가 다 이제 그 바이러스 면역에 다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숨어있던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안면 신경을 확 침범하면 이게 오는 거고, 바이러스가 이제 안면 신경이 아니라 이제 후두 신경을 침범하면 그 후두 신경통에는 심한 두통을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어느 신경을 이제 먼저 이제 자극하고 이제 먼저 침범함에 따라서 이제 환자가 나타나는 증상이 완전히 다르죠. 뭐 후두 신경통은 이런 두통은 안면 마비 이런 두통보다 훨씬 더 보통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스테로이드나 이제 바이러스 약을 쓰긴 써야 되고요. 그래서 안면 마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초기에 했으면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완치가 가능한데, 네, 제발 이제 신경과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신경과 외래 진료. 뭐 응급 상황 아니니까 굳이 뭐 지금 응급실 뺑뺑이 이런 이슈가 많은데 뭐 응급실까지 갈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병원에 와서 뭐 3, 4일 있다가 와도 돼요. 근데 일주일은 넘기지 마시라는 거고, 응급실에 가서 쓸데없이 베드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 필요한 환자가 그 베드를 이용 못하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안면 신경, 그냥 뭐 안면 신경 마비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안면 신경 마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면 신경은 우리가 신경까지 다루는 병이기 때문에 신경과로 오시는 게 맞고요. 그 다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60대 어떤 여자분이 특히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특히 시골은 이제 신경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면 마비가 왔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이게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눈도 덜 감기고 입술도 완전히 삐뚤어지고, 제가 보기로도 참 심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한방을 먼저 가게 되는 건데, 아니면 눈이 안 가기 때문에 안과를 가거나.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특히 뭐 안과 선생님이나 이런 내과를 가거나 뭐 하는 경우는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삐뚤어진 상태에서 오면은 우리가 특히 별로 해줄 게 진짜 그 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조적으로 해주는 게 아까 말한 이제 물론 스테로이드랑 이제 바이러스 약을 써야 되겠지만, 그 비타민 C 같은 걸 고용량을 이제 많이 투여를 해서, 그다음에 같이 이제 콤바인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 주사도 가끔 도움이 될 수 있긴 합니다. 하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2달 뒤에 오셨는데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바이러스 약은 뭐 콩팥 기능만 좋으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쓰면 돼.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우리의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 늦게 올수록 이제 고용량을 쓰는 게 이제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간다든지, 환자가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잠을 못 잔다든지, 피부에 뭔가 이상한 이게 발진 같은 게 나타난다든지, 얼굴 홍자가 와서 하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스테로이드 용량이 많을수록 이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 환자분 늦게 오면 참 의사로서도 참 고민이고, 그것도 치료 효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할머니 보고 뭐 나중에 뭐 성형수술 받으라 하기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이 라인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이 반대쪽, 그 정상적인 라인 이쪽에다 보톡스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이제 보톡스를 놔줘가지고 이쪽 좌우 이제 입술하고 코와 연결되는 입 가장자 이 라인을 보톡스를 제가 직접 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춘 적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물론 눈 쪽은 이제 어떻게 보톡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톡스 시술이라는 게 눈 쪽에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톡스 시술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을 뭐, 큰 성형수술을 통해서 뭐, 치료를 받으라고 권할 수도 없고요. 뭐, 수술이 잘 된다 하는 보장도 없는 거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거고.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게 안면마비라는 거는 참,
지금 양한방 이원화된 이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사실 환자들이 사실 불행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일어나가 돼가지고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양한방 메이지 유신 때 이미 양한방 일어나가 됐고 그 세계적으로 양한방 이원화를 유지하는 국가는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후진적인 이런 시스템을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안면마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 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후유증이 맞는 경우가 한방에서 시간 지체하는 경우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참 안타깝고 슬프고 답답할 현상입니다. 네, 안면마비 증상이 오시면 지체 없이 신경과에서 특히 이제 MRI 같은 시설이 있는 신경과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상 안면신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